과학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이언스 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우주 산업 또 천문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네, 가끔씩 나오는 뉴스죠. 네. 네네. 지난 7일 날 AFP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체코의 천문학자들이 황소자리 유성군이라고 하는 그 별똥별이 많이 쏟아지는 곳인데요. 예. 그런 유성군 무리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 한 144개 정도를 분석해 보니까 예. 직경 한 수십 미터 정도 되는 이런 소행성 무리들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뭐냐 하면 황소자리 유성우라고 해가지고 매년 한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이 태양을 도는 궤도상에 이런 여러 가지 유성체라고 해나 소행성 같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 이런 무리들이 계속 돌면서 지구와 궤도가 만날 때마다 이런 걸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수십 개 이상의 큰 수십 미터 이상 되는 그런 덩어리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점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네네네. 수십 미터 정도 크기라면은 지구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 근데 조금 이제 결국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예. 남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100m가 넘는 것도 한 2개 정도 있는데 예. 수십 미터급 정도는 타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체라비스크에 떨어졌던 그 큰 충돌을 폭발한 적이 예. 있죠. 그 정도가 한 수십 미터급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분에 따라서는 땅에 닿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성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가끔 이제 혜성이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이제 정리 좀 해야 돼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혜성, 유성, 유성군, 유성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기준이 되는 건 혜성입니다. 혜성이 태양을 도는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런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겠죠. 네. 녹으면서 이제 가스나 여러 가지 수증기 같은 것들이 이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뒤에 꼬리처럼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혜성의 핵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큰 덩어리들이 부서져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혜성이 도는 궤도상에는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많이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갖다 유성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혜성이 도는 궤도를 따라서 이런 유성군들이 같이 움직여요. 예. 그런 혜성의 궤도와 지구가 만날 때, 그 시기에 거기에서 많은 별똥별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유성우라고 하고, 유성 하나하나는 이제 별똥별 하나하나 유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황소자리 유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3.3년의 주기로 태양을 도는 혜성이 있거든요. 엔케 혜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가장 짧은 주기를 갖고 있는 혜성인데요. 이 엔케 혜성 자체가 부서진 그런 부스러기들이 그 유성군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수십 미터 정도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점점 그 지구와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에는 자그마한 별똥별들 멋진 쇼가 이루어지겠지만 네. 이렇게 큰 덩어리와 부딪히게 된다면 이건 좀 쇼가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관측 방법이 이제 발달하면서 뭐 소행성이나 뭐 혜성이 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혜성이나 소행성 과거에 굉장히 많았죠. 네. 지구에 있는 물이라든가 생명의 기원이 다 우주에서 온 소행성이나 혜성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했던 당시에 예. 지름 10km 정도 되는 소행성 또는 혜성이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던 그런 흔적도 있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km 이상 정도 되는 소행성이나 혜성이 떨어지면 예. 특히 바다에 떨어지면 해일의 높이가 1km 이상 되니까 상당히 큰 해일이 1km.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구가 이제 생명체가 상당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 보통 한 1000만 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예. 근데 이제 수십 미터, 수미터 정도 되는 것은 한 세기에도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예.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현재 소행성을 관측하는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예. 그걸 막는 기술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0만 년에 한 번이라고 했죠. 예. 앞으로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걸 막는 기술이 아마 거의 개발이 될 거예요. 예.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멸망할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겠네요. 딥임팩트 아마겟돈 같은 일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막는 우리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기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주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네네. 없는데요. 지금 중국이 스페이스X처럼 재활용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우주 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로켓을 얼마나 저렴하고 싸게 만드느냐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로켓을 이용할 경우에는 네. 보통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우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역시 재활용 로켓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도 재활용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1던 엔진을 갖다가 분리된 후에 역추진 엔진을 써가지고 원하는 곳에 착륙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정밀도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외에도 낙하선을 이용해서 바다에 그냥 떨어뜨리는 것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회수용으로. 회수용으로. 네. 그래서 이 역추진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는 방법. 미국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수차례 실패한 다음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것이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낙하선을 이용해서 바다에 떨어뜨린 다음에 회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두 가지 부분에서 중국이 재활용 로켓을 만들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중국이 또 새로운 형태의 우주 왕복선도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2011년을 끝으로 미국의 우주 왕복선의 시대가 끝났죠. 역시 우주 발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부분으로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미국의 우주 왕복선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거든요. 한 번 올릴 때마다 수리 비용이 1조 원 이상이 들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해서 폐기시켰는데 이 중국에서 새로운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데 미국의 우주 왕복선은 로켓처럼 수직으로 발사돼 가지고 내려올 때만 비행기처럼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비행기처럼 활주로 해서 수평으로 올라갔다가 내릴 때도 수평으로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올라가서 부드럽게 내려오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미국의 우주 왕복선보다 훨씬 낫고 네. 경제적으로도 나을 것이다. 거의 이제 그 지상 테스트는 거의 끝났고 조만간 하늘로 쏘는 그런 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는 뭐 비행기처럼 우주로 날아갔다 내려오는 우주선들 많이 보죠. 예. 근데 아직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중국이 최초로 이 지상에서 비행기처럼 날아올랐다가 비행기처럼 내리는 이런 우주 왕복선, 우주선을 만들고 있다. 네. 지상 실험은 거의 끝났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예. 우주선이 조금은 더 비행기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겁이 좀 덜 나겠죠. 네. 거꾸로 서가지고 수직으로 서가지고 엄청난 그런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데 네. 수평으로 움직인다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역대 최대 크기의 우주선을 발사를 한다고요. 네, 기존에 이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CEO로 있죠. 예. 팔컨 9이라고 하는 이제 로켓을 이용했는데 이 로켓이 보통 한 20톤 정도의 물체를 우주에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에 한 3배 이상 되는 60톤 이상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로켓을 개발해 가지고 예.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펠컨 9이었는데 이번엔 펠컨 헤비코어. 헤비코어. 무거운 헤비코어, 헤비코어라고 하는 걸 이제 해가지고 이 자체의 무게만 하더라도 거의 1,300톤이 넘습니다. 오. 자, 우리 사람 한 사람이 100kg가 안 되죠. 예. 그죠? 그러면 1톤만 하더라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1,000톤이 넘는 그러니까 사람 거의 10,000명 이상인 그런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펠컨 9보다 훨씬 3배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역사상 가장 큰 펠컨 헤비코어라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주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켓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무거운 물체를 올릴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또 많은 사람과 많은 물체를 실어 올릴 수가 있겠죠. 예. 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사실 1톤에서 3톤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60톤이 넘는 그런 걸 미국 민간 기업이 벌써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열심히 좀 분발하고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